이 신경은요,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물리치료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셋부터 디벨롭까지 책임지는 PT 로그입니다. 오늘은 류만의 임상운동학, 손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아주 정교한 구조물이죠. 근데 단순한 구조물에서 떠나서 손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많습니다. 손은 일단 주변 환경을 느끼기 위해서 손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뇌 겉질에서 봤을 때 인체 표상이 손의 영역이 엄청 큽니다. 자, 그래서 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손은 복잡한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구조는 19개의 뼈, 19개의 관절, 29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구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의 개요를 일단 한번 살펴보시면 손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각과 운동이 결합된 정교한 기관이다. 19개 뼈, 19개 관절, 29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뇌 겉질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요. 손상 시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의 주요 역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각이고요.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일단 감각은 촉각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지합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짚거나 조작하는 등의 섬세한 동작과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에 표현은 손짓 이용하죠. 손짓. 그리고 미술, 음악, 연주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조화롭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손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손의 구조와 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는 다른 구조와 다르게 인체 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로활이 있고요. 가로활 2개가 있습니다. 가로활 2개는 몸쪽 활이 있고요. 먼쪽 활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이 아주 잘 움직이고 강한 힘을 쓸 수 있는 데는 세로활이나 가로활에서 잡아주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은 안정성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잘 안 움직입니다. MCP 관절이나 이런 쪽이 잘 안 움직여요. 안정성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가동성을 만들어주는 게 손의 구조다. 그 손의 구조 중에 가로활과 세로활이 그런 역할들을 같이 수행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3개의 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로활, 그리고 몸쪽 가로활, 먼쪽 가로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로활은 주로 둘째, 셋째 손가락을 따라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손목, 손오리 관절과 연결되어 손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 세로활이 무너지면 손의 효율적인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세로활의 핵심 키는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쪽 가로활입니다. 이는 손목뼈의 먼쪽 줄에 형성되면서요. 손목 터널을 형성합니다. 이 활은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정적인 구조로 손의 안정성에 기여를 합니다.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먼쪽 가로활입니다. 손오리 손가락 관절을 따라 형성되고요. 특히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높은 가동성을 가지고 있어 손의 모양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1, 4, 5번의 가동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 3개의 활이 조화롭게 작동하면서 손의 안정성과 가동성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의 기능평가나 제할 시 이러한 활 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의 관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관절은 총 몇 개라고 했습니까? 19개입니다. 엄청 복잡한 구조죠. 그래서 손을 포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손목, 손오리 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손오리, 손가락 관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사이 관절이 있죠. 그리고 먼쪽 손가락 사이 관절이 있을 거고요. 먼쪽 손가락 사이 관절이 있습니다. 엄지는 예외죠.
엄지는 손가락 사이 관절밖에 없습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관절에서 손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주요 관절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손목 손오리 관절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MCP라고 해서 손오리 손가락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IP인데 이때는 PIP랑 DIP로 나누죠. 손가락뼈 사이 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손목 손오리 관절에서 이 관절은 손목뼈와 손오리뼈 사이에 위치하는 거죠.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목 손오리 관절이 더 많은 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세 번째 손목 손오리 관절은 안정성과 중심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엄지의 손목 손오리 관절은 대표적인 안장 관절입니다. 두 번째는 손오리 손가락 관절입니다. 이 관절은 자유도 2를 가집니다. 굽힘과 펴, 그리고 벌림과 모음, 이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 관절에서는 올림과 슬라이딩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오목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관절은 손가락뼈 사이 관절입니다. 근위 지간 관절이 있고요, 원위 지간 관절이 있습니다. 모두 자유도가 1입니다. 굽힘과 펴만 가능합니다. 이 관절들의 특성을 이해하면 손의 움직임을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손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움직임은 다른 관절하고 좀 다릅니다. 정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임상운동 공부할 때 손 파트가 너무 어렸어요. 우리가 아는 움직임과 좀 달라요.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때 굽힘, 펴, 모음, 벌림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맞섬이 있습니다. 맞섬이 있고 또 되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섬은 얘가 맞섬입니다. 맞섬이고요. 되돌림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준다 해서 되돌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게 뭐가 헷갈리냐? 손가락에서 이 벌림, 모음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죠? 굽힘, 펴 이건 알겠는데 엄지손가락은 또 다르죠. 엄지손가락은 벌림, 모음 이게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벌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벌림이 아니죠. 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굽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벌림이고요. 얘가 모음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헷갈릴 때 어떻게 하냐? 팔을 이렇게 완전히 돌려놓습니다. 인터널 로테이션 끝까지 시킨 상태에서 카메라 때문에 좀 더 올렸습니다. 조금씩 올렸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해보는 거죠. 굽힘. 아, 그렇죠. 앞으로 가는 게 굽힘이니까 굽힘. 하면 굽힘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펴. 아마 뒤쪽으로 가는 게 펴이니까 이렇게 벌어진 게 펴이네. 그리고 벌림. 아, 그렇죠. 에비덕션. 저쪽으로 에비덕션 하는 거죠. 에비덕션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덕션. 어덕션은 이렇게 되는 게 어덕션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해서 이해를 해서 동작을 해봅니다. 제가 항상 헷갈린 부분입니다. 근데 헷갈리는 선생님들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 그래서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숄더를 인터널 로테이션 끝까지 한 상태에서 똑같이 굽힌 방향, 편 방향, 벌린 방향, 모음 방향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좀 더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움직임은 굽힘, 편, 벌림, 모음, 맞섬, 되돌림이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굽힘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안쪽으로 구부린 동작, 벌림이나 모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죠? 맞섬 같은 경우는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마주보게 하는 동작이 맞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돌림은 맞섬 상태에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동작이 되돌림입니다. 특히나 엄지 관절은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죠. 특수한 CMC 관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안장 관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있습니다. 안장 관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2죠. 안장 관절은 자유도가 2입니다. 맞섬 동작이 가능합니다. 안장 관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맞섬 동작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이 동작은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맞섬이 되는 이유는 물체를 잡을 때 우리가 물체를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이상하잖아요. 잘 안 잡히겠죠? 물체를 잡을 때 좀 더 잘 잡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교하게 잡기 위해서 맞섬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물주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손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엄지손가락을 특히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손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근육들은 아주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손에서는 외제근이 있고요. 내제근이 있습니다. 이 두 개로 크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제근부터 살펴보시면 손가락 굽힌근이 있고요. 손가락 편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 편근이 있습니다. 얘들 세 개 다 외제근입니다. 손가락 굽힌근에는 얕은 손가락 굽힌근, 깊은 손가락 굽힌근, 긴 엄지 굽힌근이 있습니다. 손가락 편근에는요. 손가락 편근이고요. 집게 편근이고요. 새끼 편근이 있습니다. 엄지 편근에는 긴 엄지 편근, 짧은 엄지 편근, 긴 엄지 벌린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건 내제근입니다. 내제근. 내제근은 뭐 손가락 안에 다 붙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엄지 두동근이 있습니다. 엄지의 섬세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가 엄지 두동근이고요. 새끼 두동근은 새끼 손가락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벌레근은 MCP 굽힘과 PIP 손가락 사이 관절의 펴음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뼈 사이근은 손가락 벌림과 몸을 담당합니다. 자, 이 근육들의 기능적 역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레근과 뼈 사이근은요, 손가락의 편과 굽힘을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엄지 두동근과 새끼 두동근은 강한 잡기와 섬세한 조작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손의 신경지배입니다. 손목 관절에서도 신경지배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중, 자, 도 이렇게 했죠. 이 세 개 똑같은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중신경은 굽힘하고 좀 더 상관이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경은요. 자신경은 이 손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하고 관계 있다 있습니다. 도신경은 익스텐서랑 관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고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의 신경지배에 세 가지 주요 신경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노신경이 나옵니다. 손가락 편근을 지배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손상이 되면 손을 펴는 동작이 어려워지겠죠. 다음은 정중신경인데 정중신경은 엄지와 대부분의 굽힌근을 지배합니다. 이 신경은요,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경은 손의 내제근을 지배하고요. 이 신경이 손상되면요, 자신경이 손상되면요, 갈기손 변형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신경이 손상되면 특정한 손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 모양과 기능을 관찰하면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의 임상적 고려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정중신경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갈기손은 방금 했듯이 자신경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거랑 다르게 손에 나타나는 변형들이 있습니다. 백조목 변형이고요. 단축구멍 변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반대되냐? 목조목 변형 같은 경우에는 PIP가 가다펴이 되고요. DIP가 굽힘이 됩니다. 단축구멍 변형 반대죠. PIP가 굽힘이 되고요. DIP가 가다펴이 됩니다. 손의 재활에 중요한 것은 손의 기능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적 위치는요, 손바닥이 약간 오므린 형태, 손목이 20에서 30도 펴, MCP가 35에서 45도 굽힘, PIP, DIP가 15에서 30도 굽힌 자세라고 합니다. 이런 위치는 손의 기능적 움직임을 최대화하고 관절의 구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손의 구조, 각 관절의 움직임과 기능, 주요 근육 역할, 손의 신경지배, 임상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구조에서부터 관절의 움직임, 근육의 역할, 신경지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손은 인체에서 가장 정교한 도구입니다. 그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때 우리가 평가와 치료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 임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PT 로그였습니다.